안녕하세요. 패러다임 디자이너 이광재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신 우리 홍성국 의원님, 민주당에서 경제는 민주당이라는 세미나를 하는데 국회의원이 보통 30명, 50명, 70명씩 모여서 이 공부를 하러 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이 경제를 가르치는 교수님, 살아있는 교수님, 그리고 대우증권 사장님도 하셨고요. 우리 홍성국 전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성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스토마토와 성공회대학교 미래지식연구원의 두 번째 공동 기획 인구 싱크홀 대한민국의 선택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인구 싱크홀,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어떻게 보면 거대한 싱크홀 같은 이런 위기에 우리가 빠졌는데, 우리 의장님이라고 제가 할게요. 의장님 보실 때 이런 저출생 고령화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싱크홀, 인구 싱크홀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써도 적당할까요? 조금 저는 좀 아니다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물론 의미는 뭐 같은 거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30년 전부터 예고가 됐던 거고, 길게 보면은 60년대 가족계획하면서부터 나왔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서서히 나빠지다가 뚝 부러지는 순간이 인구 이제 싱크홀의 그런 개념으로만 보지만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라는 부분들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처음 있는 겁니다. 어떤 종이, 생물 종이 자기의 개체 수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통 종족이 자기 번식하는 거를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그렇죠. 했는데, 모든 유전자는 종족 번식이 1번 아니에요. 생존과 종족 번식이 그렇죠. 1번인데 그걸 스스로 포기하는 어마어마한 현상인데 싱크홀보다 더 강한 표현이 있는 게 저는 옳지 않을까라는 뭐가 생각을 해봅니다. 글쎄요, 진도 진도 10 정도 되는 대지진, 약간 지각 변동에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모든 사람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다 조금씩 관심들이 너무 낮은 상태로 우리가 30-40년 와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본격화되는 그러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를 얘기할 때도 경제는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 투입, 자본이나 기계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이 올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요소가 잘 어우러져서 성장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1%다, 2%다 그러면 노동 투입이 한 0.5, 0.6 이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쉽게도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제로에서 마이너스로 전환하게 됩니다. 2030년. 그러면 우리가 2% 이상 성장하는데, 과거의 2%랑 미래의 2%의 틀린 점은 뭐냐면, 과거의 2%는 예를 들면 노동이 0.5, 자본이 0.7, 그다음에 생산성이 0.7, 8 이 정도 했는데, 노동이 제로가 되니까 딴 부분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구 문제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인구가 돼서 연금이 어떻고 건강보험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떠나서 당장의 우리의 삶과 성장에도 바로 주고 있는데, 서로 인정들을 안 하고 있고 인식도 안 하고 있고 대비도 못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럼 일단 경제 성장에서 결국은 자본과 노동과 생산성, 기술 이런 것을 하는데, 노동이 기본적으로 한 차지하는 포션인데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게 된다면 경제 성장은 그냥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네요. 뭔가 그렇죠. 획기적인 혁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나 주요 경제 기관들도 가까운 미래,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노동은 마이너스가 나오고 우리가 자본 투자라든가 생산성 증가를 이뤄내지 못하게 되면은 한국이 제로 성장에 간다는 경고는 많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 주제가 인구기 때문에 인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바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의장님 쓰신 거면 수축 사회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이 베스트셀러잖아요. 네. 몇 권 파셨어요? 한 6만 권 되는 것 같아요. 6만 권. 네, 얼마 안 됩니다. 엄청 나간 거죠. 네, 재미없는 책인데 많이 나갔고, 좀 전에 이제 그 김병주 최고위원께서 오셨는데, 책을 써도 아주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그 군대 가면은 진중문고라고 있어요. 소대별로 이렇게 책꽂이. 진주문고요? 예. 네.
책꽂이에서 이제 우리 장병들이 틈날 때 읽으라고 거기는 특수 제작을 하는데요. 진중문고에 들어갔다는 게 저는 되게 자부심이 생깁니다. 모든 병영에 갔다 이런 네, 모든 얘기네요. 병영에. 네. 근데 이 수축 사회 보면서 한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수축 사회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뭐 원인이 수축 사회가 돼서 인구 감소가 되는 수도 있고 또 인구 감소가 또 수축 사회의 중요한 요인이고 뭐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인류가 세상에 나온 이후로 약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온 뒤에 350만 년이 됐다고 하는데 인구는 계속 늘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단 한 번도 기후위기나 안전에 이렇게 돈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기후위기나 안전에 돈을 써본 적이 없다. 써본 적이 언제 있나요? 그러면 과거에 그냥 부채질만 했죠. 여름에 더우면 지금 모두가 에어컨을 쓰고 있는데 돈을 얼마나 쓰는데요? 그러면은 전 세계 GDP가 약 한 100조 달러 정도 돼요. 전 세계 GDP가 100조 달러 정도 된다. 네, 네. 100조 달러 이해하기 쉽게 올해 한 110조 될 텐데 100조로 보고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3조 달러에서 한 5조 달러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후위기에 3조에서 5조 달러. 네. 네. 우리나라 GDP가 1.8조 달러니까 이미 한국의 한 2배에서 3배 사이만큼 전 세계가 쓰고 있는 거죠. 어디다 썼는데 그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딴 나라 우리 온 지구인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에 공기청정기를 놓는다든지 올여름은 너무 무더우니까 또 저 에어컨을 많이 쓴다든지 이번에 강릉에 비가 너무 안 온 거 다 이거 기후위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막 뭐 물 주고 강릉 경제가 마비될 정도가 되니까 지원을 해주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아니 제일 싼 석탄 화력을 쓰면 되는데 왜 우리가 태양광을 발전을 하고 풍력을 하고 전기차를 하고 이런 모든 우리의 첨단 산업이다 뭐 미래를 바꿀 산업이다 하는 게 기후위기와 관련된 측면이 굉장히 큰 거죠. 이게 2030년을 넘게 되면 약 10조 달러 정도로 보고 있어요. 10조 달러. 예. 한 7, 8% 정도 전 세계 GDP에 여기에 돈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안전 부분들도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울리히백이라고 독일의 철학자가 30년 전에 한 얘기인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우리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해지더라. 왜 그런가?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과거에 저 수학여행 갈 때 비둘기호 타고 가면은 기차 타고 경주나 이 설악산을 가면은 사고 나봤자 뭐 그냥 좀 다치고 기스나고 마는 거잖아요. KTX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1, 2층 있다가 지금 60층, 아파트도 뭐 5, 60층짜리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수돗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전기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살고 있고 이 위험은 우리 도처에 있고 이 위험을 줄이기 위한 또 돈을 쓰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인간은 위험에 훨씬 더 많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도 보면은 위험과 관련된 게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이슈가 됐죠. 세월호,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건. 그렇네요. 이런 거 다 위험과 안전에 대한 부분이죠. 그건 사람의 인식도 있지만 투자라는 비용, 또 그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최근에는 인터넷 해킹을 해서 소액 결제해서 KT가 뭐 큰 곤욕을 치르고 뭐 카드 회사도 문제가 생기고 하는 이 보안도 사실은 일종의 안전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안 써도 되는데 기후 위기와 안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고 인구는 여러 이유로 줄고 있는 거고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인간을 능가하는 AI라는 기계가 나오고 이 세 가지가 수축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어땠냐? 한 30년 전에 놓고 보면 기후와 안전에 돈 안 썼죠. 인구는 계속 늘었죠. 기계가 와서 인간을 능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편리하게 해줬죠. 산업혁명 이후에도. 정반대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시대는 팽창 사회였고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 머릿속에서 미래는 더 좋을 것이다. 팽창할 것이다. 이게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내일은 오늘보다 좋을 것이고 더 성장할 것이다.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유전자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길거리 가다 여기 개발되면 여기다 땅 사놓으면은 나중에 여기 개발돼서 뭐 도로가 뚫리고 이런 생각들 하게 되는데 물론 사람이 집중화되는 수도권은 그럴지 모르지만 지방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맞춰보면 안 써도 되는데 돈을 쓰고 돈 쓸 사람 인구는 줄고 있고 과학기술 때문에 생산성이 증대되니까 공급은 증대되니까 모든 것들이 공급과잉이 되는 상태가 되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퓰리즘도 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구조가 제로섬화되는 거죠. 파이가 안 커지니까 내가 더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딴 사람 걸 뺏어 먹어야죠. 과거보다 우리 사회가 힘들어진 것도 바로 이런 수축 사회에 있다라는 거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모든 현상을 설명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도 이 수축 사회를 돌파하기 위한 공약이에요. 우리가 그 뭐 가짜 성장이냐 진짜 성장이냐 진짜 성장을 슬로건을 걸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진짜 성장은 기후와 위험에 돈을 많이 써야 된다. 인구를 늘려야 된다. 인구는 돈을 많이 써야 된다. 인구는 줄고 있다. AI를 비롯한 과학 기술에 투자를 하는 이 수축 사회를 극복해야 된다. 경제 정책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제 정책은 여기에 대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건 가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짜와 진짜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들 정립이 안 돼 있는데 무엇이 진짜냐? 그러면 이게 사실 아닙니까? 모두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에 맞는 우리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이것으로 대한민국도 그런 가짜 대한민국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하자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고 슬로건인데 그걸 뭐 저는 뭐 수축사회라는 용어를 들고서 항상 강의도 하고 글도 쓰고 하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이것을 고치지 않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말 미래가 없을 정도고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성장이죠. 성장. 네. 어떤 성장을? 그래서 성장인데 그 전에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라고 보게 되면은 아니 불자만 붙이면 금방 압니다. 불평등입니다. 아니불, 네. 불평등. 불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제로섬이 돼서 딴 사람을 돈을 뺏어 먹어야 되는 파이를 뺏어 먹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불공정이 나오는 거예요. 또 아니고요. 불공정이 나오는 거죠. 불공정이 나오니까 이 모든 아젠다가 불평등과 불공정이 있어요. 우리나라 검찰 개혁은 전형적인 불공정을 해소하는 거고요. 불평등은 우리가 복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거기서 파생되는 게 불안정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하죠. 불안정하잖아요. 지금. 불안정하니까 미래가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불자가 우리를 지금 감싸고 있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냐. 원초적인 원인은 수축사회에 대해서 파이가 잘 크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가 결국은 크지 않거나 쪼그라드니까 그렇죠. 불평등이 생기고 불평등이 생기니까 기회가 적어들이니까 결국 불공정 시비가 생기는 그렇죠. 거고. 힘 있는 사람들이 불공정하게 하는 거죠. 너 왜 아빠 찬스 쓰는 거야 뭐부터 해가지고서 불공정 시비가 있는 거고 또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불안정해지는 거. 불안정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요즘 마약도 많이 하고 뭐 게임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사회 심리적인 불확실해지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안 해요. 범죄 부분에 있어서도 갑자기 뭐냐면은 다중이 모인 자리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범죄도 늘어나게 되고 불신도 늘어나게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렇게 출발이 불평등이기 때문에 이 불평등을 할 때 상위 계층들은 잘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일단은 파이를 키우자. 파이를 키우자. 파이를 키우는 게 성장이고요. 그럼 성장을 왜 하는데 성장을 하면은 돈을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법니다. 성장을 하게 되면 통상. 파이를 키우면 돈 있는 사람이 더 벌죠. 예, 네. 그러면 일종의 거기서 거둔 돈으로 갖고서 우리가 복지 예산으로 쓰자. 복지로 좀 돌려야 되겠다. 불평등 해소 때문에. 파이를 키워서 복지로 가자. 그럼 복지를 하면은 돈을 안 쓰던 사람들이 요즘 같이 이제 소비 쿠폰을 예를 들어서 나눠주게 되면 돈을 못 쓰시던 분들이 돈을 쓰게 되잖아요. 돈을 쓰면 돈이 돌면서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가장 먼저 힘을 한번 돈을 써갖고 한번 크게 한번 써서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고 그 성장에서 발생한 이익을 갖고서 복지로 쓰게 되면은 복지에서 많은 분들이 소비 생활에 참여하지 못하시던 분들이 소비에 참여를 하셔갖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성장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자본주의의 복지와 분배인데 분배라는 용어보다는 저는 이제 성장과 분배의 이런 선순환 구조가 다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사회책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걸 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일본의 기시다 총리라는 사람이 기시다 총리 이번 말고 20화 전에 기시다 총리가 2021년인가요? 새로운 자본주의라고 해서 일본에서 이걸 그렇게 역점 뒀어요.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한 줄도 보도 안 했습니다. 새로운 자본주의 그 내용이 뭔가요? 바로 이겁니다. 성장한다. 왜? 복지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럼 복지하면 어떻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해서 다시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도 그 성장 정책의 하나로 들어가서 추진해서 일본 주가가 이제 30년 만에 3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는 그런 철학적인 바탕을 깔고 있는 겁니다. 성장하려면 수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적인 수단은 뭐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마침 때가 온 거죠. 때가 온 게 성장이 오는데 바로 AI라는 게 오고 우리 이광재 교수님이 뭐 전문가시지만은 ABCDEF 쭉 뭐 나오고 있지만은 한국은 운이 좋은 거예요. 뭐 AI가 되니 안 되니 하는데 AI 거대 모델 가서 우리가 오픈 AI 같은 거를 못 만들잖아요. 예? 뭐 오늘 보니까 영국에 뭐 12만 장을 뭐 쓰는 둥 뭐 투자 금액이 뭐 몇 천억 달러씩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거든. 데이터 센터 하나에. 그래서 그거는 니네가 하고.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있다. 에이전트 AI라는 거. 인간이 하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을 AI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로봇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게. 그건 이제 에이전트 AI들 중에서 로봇과 관련된 데를 피지컬 AI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운이 좋은 게요. 우리나라 같이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을 다 갖춘 나라가 없어요. 일단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AI 부분에서 기회가 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현재 한국 사회 AI가 소버린 AI냐, 네. 응? 아니면 우리 버티컬 AI냐, 아니면 우리는 AI 길을 어떤 게 가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는 그런 거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 생활 속에 다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그걸 대통령님께서는 이재명 대통령 응용 AI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응용 AI. 예, AI를 응용해서 세상을 다 바꿔버리자. 그래서 뭐 정부 조직도 AI를 다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청단위에서는 이미 AI 투자가 시작이 돼 있습니다. AI 플러스 내니까 AI 모든 걸 다 적용하는 거. 근데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챗 GPT 같은 거 미국 쓰고 LLM이라는 거대 모델 쓰고 아니 그런데 로봇 같은 거는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하고 우리가 그래서 소버린 AI는 당연히 그쪽으로 우리가 가서 하는데 제가 왜 한국에서 운이 좋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중에서 기술 주도 성장할 때 A, B, C, D, E, F로 얘기했잖아요. AI, 바이오, 컨텐츠, 컬처. 컨텐츠는 컬처고 C가 D가 디펜스, 방사, E가 에너지, F가 이제 뭐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 뭐 이런 건데 거기다 저는 F를 거기다가 또 하나 F&B 먹는 거. F&B. 자 이렇게 한번 보면은 보세요. 우리가 라면 세계 1위 됐잖아요. 라면 민국이라고 하잖아요. 먹는 거. 예? CJ의 만두도 세계 최고잖아요. 그 만드는 과정에 AI 들어가면 원가 더 떨어뜨릴 수 있어요. 자, 우리 한국 먹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 옷 만드는 회사들 뭐 공장이 해외에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게 뭐 영원무역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영화무역, 뭐 영원무역, 노스페이스. 노스페이스. 예, 근데 그런 회사들이 과테말라나 방글라데시 공장이 있는데 요즘 미국과의 무역 분쟁되면 거기다 AI 기계를 때려 넣는 거죠. 그리고 철강 포스코 우리 세계 최고 수주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중국 회사가 크지만 효율성에 있어서는 포스코가 세계 최고예요. 석유화학은 요즘 공급광이라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데다 다 들어가면 돼요. 자동차 AI 아주 보고죠. 방산 다 AI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다 금융도요. AI가 지금 빠르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동남아시아 금융에 베트남 가면 다 신한은행이에요. 하노이 쪽 가면은 보험도 하나생명이 베트남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또 뭐 반도체, 뭐 IT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바이오 요즘 보면은 바이오도 요즘 AI 응용한 게 많이 나요. 자, 그럼 대만하고 비교를 해보자고요. 대만은 뭐 하는데 TSMC에서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는 거하고 홍하이 정밀에서 그와 그 주변에 있는 뭐 UMC에 비슷한 얘기. 그다음에 홍하이 정밀에서 나와서 폭스콘 모기업이니까 거기서 뭐 애플 뭐 부품 만드는 거. 딴 게 뭐 있는데 대만째 뭐 먹는 거 기억이 나요? 대만째 옷이 기억이 납니까? 바이오가 기억이 납니까? 자동차가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요. 우리나라가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여기다 AI를 다 넣게 되면은 우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 이런 거네. 결국 성장을 이루는데 현재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분야가 있고 여기에 AI를 붙이면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K만 붙이면 다 세계적으로 다 통하지 않습니까? 뷰티도 그렇고 뭐든지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굉장히 잘하는 조선업의 본질은 용접이거든요. 셀을 잘라서 용접을 잘하는데 용접 로봇을 개발한다. 우리나라 조선 3사, 현대 삼성중공업 한화랑 대학교랑 손잡고 정부에서 돈 좀 내갖고서 그 보스턴 다이나믹의 사족 보행하는 그 로봇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가스통을 달고 지가 가서 로봇 용접을 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 중에 있어요. 조만간 나온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만드는 이 배가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굉장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걸 크게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활 하나를 바꿔나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 음식점 가면 주문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뭐 누르려고 하면 사실 저희 같은 60대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요즘 배우려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 가서 나 60 몇 세인데 내가 당뇨가 좀 있거든. 이 집에서 괜찮은 거 있어. 입으로. 예? 이거 괜찮은 것 좀 추천해 줘봐. 그러면 메뉴가 쭉쭉쭉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나 어제는 뭐 먹었거든. 그럼 그 제외. 어제 술 먹었는데 해장에 제일 좋은 게 뭐야? 이런 거. 예를 들어 그러면 말로 하면은 이게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제일 빨리 바뀌어. 그러면은 이제 이 디지털 문맹이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디지털 문맹이라고 하던 사람들도 할 수 있고 그런 거 한국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만약에 AI 부분에서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은 인구가 늘어날까요? 오늘 주제는 인구인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인구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한 40년, 50년 전까지 우리 이 인류의 역사는 남성의 가부장적인 역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 인류 역사의 최대의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제 경구 피임약이 나온 게 1960년, 59년, 60년 요때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인구가 줄기 시작하는데 동시에 줄면서 이제 그동안에 여성들이 자신의 우리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너 왜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그러면 자아 실현이라고 하잖아요.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에서 그러면은 뭐 생존, 안전,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는 이건 했는데 이건 남성의 욕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의 숫자도 줄면서 여성도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여성이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존경받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여성의 사회에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저출산 고령화 이런 것은 이 우리 성 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이제 남성과 동등하게 삶에 있어서 이건 지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구적인 차원에서 나도 존경받고 있고 자아 실현하고 나도 뭔가 하고 싶다. 과거에는 뭐 특정 영역에서 특별한 몇몇 사람만 있었 지금 뭐 거의 모든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대법은 뭐냐? 그럼 그런 생각을 가진 아버지와 또 여성이 아이를 키워도 내가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아주 굉장히 큰 철학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회를 그렇게 바꿔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축사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너무 힘들고 애들 양육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하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성장을 더 많이 촉진하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여성들이 육아 부담에서 벗어나는
이런 결국 측면을 이거는 만들어가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남성 특히 여성이 결국은 자아 실현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결국은 이게 육아 문제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결국 자아 실현을 해쳤을 경우에는 자아 실현 아이를 안 낳을 가능성도 많고 그렇죠. 결혼을 안 할 가능성도 근데 많은 지금 거죠. 보시면은 아이를 많이 낳는 사람들이 부자잖아요. 전문직 여성 중에서도 집에 돈도 있고 어느 집에서도 아이가 둘, 셋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건 통계도 많이 나오거든요. 강남 사시는 분들이 자녀 수가 지방이나 뭐 아니면 뭐 어디 주변 도시보다 훨씬 더 자녀 수가 많습니다. 그거는 그 사회에서 성장이라든가 이런 이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저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데 사회 문화적으로 여성들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양육 부담에서 상당히 벗어나면서 더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출산을 해 나가는 데 부분에서 자아 실현 부분하고 양육비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회적 자본이라고 보면. 그 사회에서 이제 이게 인류 역사상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그 임산부석 있잖아요. 임산부서. 예. 거기에 제일 많이 앉으시는 분들이 뭐 좀 연세 되신 분들이 또 앉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하면서 그 아주머니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 젊었을 때는 이런 거 없었는데 왜 지금 있지? 옛날에 내가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바뀌어져 있었는데 그게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세대 안에서 역사가 지금 예를 들어 80세 되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1940년대 태어나신 분이잖아요. 그 시대에서 지금 AI 시대까지 동시대에 사시다 보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세상은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40년대, 30년대 후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40년대 초반에 태어나신 분들이 너무 급변하는 거죠. 이거는 지구 생긴 일에 가장 빠른 변화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적응이 안 되니까 선택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대응하고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은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저희 집에서 꼰대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이라고 이런 방송 나서 이런 거 하는 사람조차도 그러니까 저는 이거 따라가려고 앞서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현상을 못 따라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좀 겸손하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따뜻하게 해야 되겠죠. 과거에는 이제 형제들, 혈연 중심의 어떤 사회였지만은 지금은 형제들보다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 온라인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도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따뜻해질 수 있도록 개인의 문제가 사회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사회적 자본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나만 왜 이렇게 안 되지? 내가 불행하지? 내가 잘못됐나?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겪고 있는 불행 중에 상당 부분이 과거보다 지금이 사회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본인한테 영향을 주는 비율이 훨씬 컸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자기만 잘하면 자수성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폭넓게 생각해 보면은 많은 뭐 우리 모임이나 가족 간의 관계, 우리 사회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좀 더 따뜻하게 하는 거고 이제 이러한 노력들을 지금 우리 사회 리더 그룹들이 좀 진짜 해야 될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 성장 수준인데 도대체 이 출산율의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성장률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건가요? 출산율이요? 출산율은 어차피 기본이 2.1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과거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는 뭐 1.45 정도는 돼야 되는데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성장률이 왜 중요하냐면 성장률 어느 정도 돼야 1.45까지 갈까요? 지금 0.7인데. 우리나라 성장률이 올해 이제 0.7였다 0.9까지 올라왔죠. IMF. 근데 의미가 없는 거고요. 1% 언더라는 얘기는 그 사회는 정체됐다는 얘기. 그렇죠. 그럼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최소로 보는 게 학계에서는 2%로 보는 겁니다. 최소한 2% 정도가 돼야
현재 출산율이 0.7인데 1은 넘어가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요즘 좀 늘어나고 있는 거는 그거는 좀 착시 현상입니다. 메아리 부모들 그러니까 제가 베이비 부모인데요. 제 아들이 결혼을 할 나이가 됐죠. 다 이제 30대 초반, 20대 후반들일 거야. 저희 또래들이 얘들이 결혼을 하는데 베이비 부모가 인구가 많은데 많은 사람이 했으니까 또 아이들 숫자도 많았던 거죠. 생년으로 따지면 아이들이 뭐 87, 8년부터 90, 한 5, 6년까지. 요 친구들이 결혼하니까 또 아이가 나오는 거지. 세상이 좋아져서 조금 출산율이 반등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런 거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장기 정책을 갖고 해야 돼요. 뭐 이광재 교수님도 생각하시다시피 지방 소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은 지방이 우리 출산이나 육아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출산에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 경제가 안 좋으니까 젊은 사람 계속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막는 것도 이건 정치적으로 지금은 안 하게 되면은 지금이 아니라 바로 2035년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도 어려울 거예요. 큰일이네. 그럼 또 이제 우리가 이 0.7밖에 안 돼. 뭔가 그럼 나이든 고령층이 좀 더 노동에 투입되거나 뭐 일을 해야 세상이 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잠재 성장률이 우리가 이제 예측 기관들이 1.7에서 2로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뻥 같고요. 그렇게 될 수는 없고 제가 보는 1.23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잠재 성장률보다 밑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을 올리기 위해서 뭐 엄청난 노력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뭐 지금보다 2배, 3배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동 인구나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55세 정년에서 60세로 늘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 한번 늘렸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65세로 가자 뭐 하는데 저는 여기서부터 기업들이 한 65세 정도까지는 늘려도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강제하기보다도 좀 현실적으로 따지면 기업들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운 상태라고 하면 뭐 계약을 통해서 현대차 같은 데가 60세에 은퇴를 하게 되면은 계약직으로 다시 회사를 들어오는데 60살에 은퇴하면 다시 계약직으로 들어오고 계약직으로 들어오는데 연봉을 신입사원 연봉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만족도가 엄청나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그냥 있는 것보다 보험료, 뭐 국민연금이니 4대 보험 해결되고 건강보험이 다 되고 또 출근할 때가 있으니까 돈보다도 정서적인 관점이 있는데 일본이 지금 이제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정년을 뭐 없앤다든가 뭐 늘린다든가 이런 권장사항으로 이슈를 만든 거는 2000년 초반이에요. 20년을 논의해가면서 만들어갔습니다. 우리 같이 이런 고용 정책을 한 번에 그냥 확 하려고 하는 건 잘못했다고 보고 근데 노인 연령도 70세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뭐 노인회장께서도 그랬잖아요. 김종근 저 노인회장 이종근 씨인가 그 저기 노인회장도 70세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어르신들 건강하니까 우리 사회 구조를 중심을 우리나라 그 중위 연령이 40 지금 한 5, 6세 될 거요. 45세 정도. 네. 그러면 가운데가 45세인데 뭐 60세에 맞추면 15년 있다가 뭐 그럼 나머지 어떡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일자리를 만들고 은퇴자들인데 은퇴자는요 1년에 지금 80만 명씩 60세를 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25만 명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80만 명 은퇴하신 분들이 건강하신데 예? 63년생인데 지금 90만 가까이 될 거래요. 63년생도. 이게 70, 한 4, 5년생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60대가 굉장히 뭐랄까 굵거든. 굉장히 사람이 많은 세대가 되는데 그걸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대기업이나 뭐 중소기업 같은 데도 그분들 저기 정년퇴직을 하면 다시 계약직으로 쓰는 데 많이 있거든요. 정년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계약직으로 쓰는데 신입사원 월급을 주고 주는 회사도 있고 또 따로 계약하는 회사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서히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회사 시스템도 그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만드는 것보다도 일본이 20년 걸렸다고 했잖아요. 20년 걸려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안전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또 일본의 사례를 보고서 너무 똑같으니까 우리가 좀 빨리빨리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AI를 쓸 수 있는 고령층이면은 훨씬 더 뭐 육체를 쓰는 건 아니니까 또 지금도 사실 65세 건강하잖아요. 그럼요. 70세. 네. 그러면은 AI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훨씬 더 우리가 성장에 기여하기도 되고 본인도 만족도도 높아지게 될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재명 정부의 공약 중에 모두의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복지를 강화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AI 시대에 한 사람도 AI에서 뒤처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AI를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운다고 하게 되면은 좋다. 그렇게 되게 해서 이번에 AI에서 뒤처진 분들은 앞으로 또 몇 년간 또 뒤처지게 되니까 우리가 저 IMF 근방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그걸 먼저 배운 분하고 그렇죠. 나중에 배운 분하고 차이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굉장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거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지금 모두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은퇴자들을 좀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해외로 좀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이나 이런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60세 은퇴하신 분들이 어마어마한 베테랑들이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가서 한국에서 받던 월급의 뭐 절반 정도 받고 거기서 이제 숙식 제공을 해주고 그쪽 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업 뭐 현지 법인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나라도 취업도 하고 또 이 언어 되는 사람 요즘은 또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우리나라 혼인 관계를 맺은 자제분들이라든 그런 분들 많으니까 통역도 해주고 하면은 그 나라는 그 나라도 있고 기업은 기업대로 주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일자리도 만들고 해서 이걸 어느 뾰족한 해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정책을 막 우후죽순격으로 막 이렇게 쏟아내다 보면은 뭔가 좀 전체 그림들이 좋아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전 산자부 장관 지낸 김용주 장관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큰 수출 산업이 될까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도시라고 보더라고요. 앞으로 한 40억 명의 도시로 나오니까. 그랬을 때 도시를 하나 만들면 뭐 10년, 20년 걸리고 또 한국이 요청하는 게 우리가 많은 산업 도시나 도시를 만들어 봤으니까 그럼 그 도시라는 게 소프트웨어 산업이고 또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니까 한국의 경험 있는 분들을 그런 도시를 하는 거 수출 산업을 만들면 상당히 전문가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례가 있어요. 중국이 도시화되는 과정에서요. 지금 중국이 도시화율이 한 최근 수치는 안 봤는데 55, 60 정도 됐을 겁니다. 중국도. 그래서 20년 전에 그 2002년 월드컵 할 때 그때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데 중국의 도시를 지을 때 거기에 들어간 자재가 다 한국 거였어요. 땅 파는 굴삭기, 두산인프라코, 현대중공 굴삭기로 파고 골조를 세울 때 H빔을 해서 우리나라 동국제강이라든가 뭐 현대제철은 H빔 혈근으로 세우고 콘크리트는 이제 시멘트는 많죠. 그래서 건물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은 건물 안에 들어가는 PVC 파이프는 우리나라 거, 그 안에 전기줄도 우리나라 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쉽지는 않고 지금은 중국이 다 해요. 중국과 경쟁하려면 여기에 아트가 붙어야 되겠죠. 미적 감각이 붙고 효율성이 붙고 뭐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성장률 높여서 자체 한 2% 정도 돼서 저도 출산율을 성장률 높여 1 이상 되게 만들고 또 하나는 고령층을 우리가 한 70세 이상으로 더 일을 하게 AI로 장착해서 일하게 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 노동자 중에 좀 우수한 사람을 유치하자 인재를 유치하자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들어오고 우리나라 200만 명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육체 노동 중심으로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농업이라든가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는데 그 일자리 중에 상당수는 저 AI로 대체가 되겠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한국 사람이 많이 하는 업무가 먼저 AI로 대체될 겁니다. 단순 사무직 같은 경우들이 그건 다 어디 모두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대체를 하게 될 텐데 말씀하신 대로 그 우리나라가 어찌 됐건 외국인 노동자가 오게 되면은요 지금 부동산 수요와도 관련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소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잘 생각을 해보면 200만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혼자 와 있잖아요. 유럽은 외국인 노동자의 10%라고 하는데 가족끼리 같이 온 거죠. 훨씬 과거에 와갖고 거기서 가족을 형성한 거고 우리나라는 혼자 와서 하니까 그럼 가족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5천만에 200만인데 그걸 가족하면 400만 정도 하면 7, 8%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를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일로 지금 이제 전 세계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이 아직도 그런 부분들은 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사장님도 그렇고요. 제가 그런 거예요. 뭐 미국에서 뭐 누구 100억짜리 연봉에 뭐 저 메타에서 뭐 1000억짜리 뭐 연봉을 줬다라고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굉장히 큰 회사한테 니네 회사는 왜 응? 메타는 저렇게 하는데 니네 왜 못하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너는 그러면 네 밑으로 젊은 친구가 너보다 연봉이 100배 많은 애가 들어왔어. 너 인정할 수 있냐? 했더니 자기 인정 못한대. 이게 그럼, 굉장히 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게 심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가 싱가포르 조사를 해보니까 외국인이 한 32, 3% 정도 되는데 우리가 낸이나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을 하는 분들이 대략 9에서 11% 정도 되고 20% 이상이 상당히 하이테크하고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20년 전에 우리가 한 10,000불 좀 넘었고 싱가포르이 한 20,000불 좀 넘었는데 지금 싱가포르는 거의 90,000불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 원천이 어디서 나왔는가 보면은 바로 이 하이텍을 갖고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런 하이텍이나 외국 금융기관에 이런 사람들이 매우 떨어지잖아요. 그걸 우리 싱가포르처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갑니다. 못 갑니까? 네, 거긴 도시국가인데요. 제조업 중심 국가를 도시국가랑 비교하는 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뭐 옛날에 보면 뭐 누가 네덜란드 뭐 노동 모델을 가져오자는 분도 계시고 뭐 홍콩하고도 비교하고 북유럽 이런 데랑은 비교할 바가 한국은 아닌 나라예요. 일단 우리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싱가포르는 이 시스템을 갖추는데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그 초기에 무지한 식민지 영토 쟁탈전 대항해 시대 때 영토 쟁탈전 하면서 엄청난 착취와 뭐래서 차별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죠. 그러니까 상류 계층과 하위 계층을 노예처럼 부리는 이런 역사를 갖고서 나온 나라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는 그게 안 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와서 열심히 안 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우수 인재가 몰려오지 않으면 싱가포르의 존재 가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리수를 더 가면서도 하는 거고 그러면 거기도 양극화 있을 거 아니냐. 양극화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 또 이슬람 지역이 그쪽에 이슬람 금융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슬람 지역 사람들을 싸게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싱가포르 이렇게 하니까 홍콩 이렇게 하니까 못해요.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뭐 우리 여의도를 금융 뭐 허브로 만들자 뭐 해서 내가 몇 번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못 온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연봉이 동일해도 홍콩이 15%인가 그렇대요. 소득세가. 우리나라면 50%가 넘잖아요. 그 다음에 일하는 그 저기 가정부, 필리핀 가정부, 우리 서울시도 몇 번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본인이 아마 80만 원 내면 국가가 아마 80만 원 보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학교들 있고 해서 이런 것을 다 넘어간다는 것은 이 국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단 한 번도 설득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보니까 결국은 이게 다국적 기업본부 아시아본부가 한 8,000개가 있는데 그중에 4,000개가 결국 싱가포르에 있는 이게 결국 경제를 끌고 가는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 오긴 한국이 이제 그 날씨도 좋고 싱가포르보다 시큐리티도 좋고 문화도 있는데 왜 안 옵니까라고 보니까 소득세가 우리가 엄청난 차이가 있고 외국인 학교가 우리가 많지가 않고 그다음에 그 소위 가정부라고 그러나 그다음에 영어를 쓰는 문제 영어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나라다. 제가 아는 싱가포르나 홍콩에 있는 애들은 딴 것도 다 한국인인 경우에 나는 그래도 고국사 하고 싶은데 자기 가족들이 싫어하는 게 그 집에서 일해주는 아줌마 있다라는 게
그래서요 홍콩에 있는 그 한국 주재원들하고 이렇게 홍콩 가서 이제 밥을 먹잖아요. 이 차를 집으로 가요. 왜 그러냐? 야, 비싸서 그러냐? 내가 살게. 그러면 그게 아니라 집에 가서 좋은 술을 싸게 먹는데 중요한 가기 전에 전화하면은 집에서 거주하는 그 아주머니가 안주를 다 마련해놓고 다 밥을 먹은 다음에 이제 우리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 아주머니가 다 해준대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밤 뭐 새벽 한두 시까지 먹어도 그 아침에 일어나 아줌마가 다 해놨다는 거예요. 일하는 그 분이. 그래서 뭐하러 나가서 먹냐 편하게 집에서 먹지. 그래서 야 그렇구나. 그래서 집에 가는 거구나. 난 우리나라에서 그랬다가는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 싱가포르 가봤어요. 그게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주로 영어를 쓰니까 필리핀 여성들이 많고 쭉 이제 앉아 있으면 그분들의 이력을 보고 이제 면접을 해서 이제 집에 가면 집에서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저녁 때까지 여기서 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말엔 갔다가 오는데 결국은 이건 가정을 가진 사람에게만 되고 뭐냐 아마 한 80만 원 정도 되면 국가가 80만 원 정도 보조를 하니까 일단 아이 키우기가 좋고 아까 같이 이제 가사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도입해 보려고 보니까 우린 너무 비싸잖아요. 응? 그 가격으로는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다른 서비스 업종 가면 이분들이 200~300만 원을 버는데 일로 왔다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좀 이제 지방대 같은 데로 온 외국인 학생들이 공부하러 와서 주말에 전부 일하러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제도나 문화적으로 정교하게 잘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호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임신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정부가 이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화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해 보이고. 근데 이제 이 경제 성장이 결국은 이르지 않으면 고령화가 자꾸 되면은 복지 비용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은 오늘날 프랑스나 유럽이나 결국 여기에서 야 이게 옛날 복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불만이 점점 쌓여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구구 정치 세력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위험에 빠질 염려는 없나요? 이미 빠져 있죠. 아 그런가요? 빠져 있죠. 그래서 요즘 새로운 견해로는 전 세계에서 우파를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종족 사업가라고 합니다. 종족 사업가. 네. 예. 그러니까 정치 극우하는 사람들이 종족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을 공격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하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종족 사업가라는 용어가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로섬이니까 사회 시스템이 누군가의 파일을 내가 뺏어야 내가 더 먹는다는 생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종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었고 외국인 문제가 하도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그 모국의 본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는 부분들이 뭐 미국 관세 정책의 본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뺏는 부분들이 어느 나라나 다 있고 그래서 겉으로는 뭐 민주주의를 놓고서 뭐 민주주의와 뭐 극우의 대결이냐 파시즘의 대결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 뒷배경으로 놓고 보면은 일자를 놓고 파이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개혁 안 하고 있는 나라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정도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가장 큰 개혁하는 나라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제조업 안 하잖아요.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 근로자가 8%인가 그럴 거요. 그래서 GDP에 차지하는 것도 12%인가밖에 안 되는데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나온다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개조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라는 게 새로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마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말로 따르면 미국을 개혁하자라는 뜻 아니에요.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은 과거에 아베 총리부터 2011년부터 지금 계속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금융 쪽만 좀 뭐 되는 거고 나머지 별 안 돼요 사실은.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이제 중국은 계속 커나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 보면 우리 가까이서 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우리나라 현대차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가 있는데 지금 거기 전국 불안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죠. 거기는 반대예요. 불평등이 너무 심각하니까 무상급식을 주는데
무상급식을 7천만 명을 주겠다고 하니까 다른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이런 일. 네팔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별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너무 과거의 연장으로 오늘 주제가 이제 인구지만 과거의 연장으로 미래가 온다 이런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여기가 변곡점이다. 이렇게 가서 미래가 예측 가능한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인식을 했냐. 그래서 가까이 재미있게 요즘 제가 봤던 것들이 스페인입니다. 예, 2015, 16년에 스페인이 재정 위기를 겪었잖아요. 재정을 겪고 뭐 정말 나라 엉망진창이 되고 청년 실업률이 50%였어요. 50을 넘었습니다. 근데 스페인이 허리띠 졸라매고 또 디지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지금 산체스 총리가 디지털에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갖고서 스페인이 유럽에서 병자에서 지금 프랑스나 영국보다 금리가 더 낮아졌어요. 그리고 경제학으로 이론으로 보면 금리가 낮아진 나라는 결국은 성장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아니 그게 성장 아니라 가능성이 많은 나라라고 그런 보죠. 뜻이 아니라 스페인의 금리가 이렇게 높았다요. 나쁜 나라라서 어렵다고 해서 국제가. 근데 이게 떨어져 갖고 가만히 있는 나라를 깨고 밑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스페인이 중립적으로 잘하고 있고 이태리나 그리스 같은 데는 신자유주의 형태로 가면서 정부 지출을 과감하게 삭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불평등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거 하면 또 불평등이 또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르헨티나 밀레이인데요. 밀레이 대통령이 전기톱 들고 나와서 뭐 공공 개혁을 하겠다 어쩌다 갔다 IMF 구제금융 받았잖아요. 이번 주 얘기입니다. 이번 주에 예? 한국은 뭐 저기 뭐죠? 미국한테 돈 저기 통화 사업을 해달라고 했더니 미국 안 해주는데 아르헨티나는 해줬잖아요. 근데 아르헨티나 개혁을 해서 좋아졌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불평등이 계속 심해지면서 겉모습만 바뀌었던 거죠. 그 우리가 몇 년 전에 피케트라는 사람의 학자가 결국 이제 불평등에 대해서 인류사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 지금이 1929년도 대공황 직전과 비슷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불평등의 그 우리 한국도 불평등이 굉장히 큰 나라가 됐고 그러면 당시 인류사로 보게 되면 그 한 미국에서는 결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온 거고 한쪽에서 히틀러가 나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의 세계의 정치 현상을 보게 되면 불평등이라는 그거를 기초를 깔고서 일어나는 양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히틀러처럼 되는 측면도 있고 루즈벨트를 선택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느냐 결국 이런 큰 갈림길 같은 게 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가요? 제가 이제 각 나라들의 그 개혁하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 그나마 좀 전에 말씀드린 스페인이 루즈벨트에 비하면 개혁도 아니죠. 사실은 개혁이 아니라 거기 루즈벨트는 혁명적인 거고 그런 걸 하는 것 같고 나머지 나라들 제가 언급하지 않은 나라들 중에 동유럽을 보면은 헝가리, 폴란드라든가 그런 나라들이 히틀러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독재 형태로 해서 대통령이 막 거의 종신 대통령을 하면서 국내 민주주의는 억압을 하고 불평등에 대한 얘기는 찍어 누르고 그런 나라들이 지금 동유럽 형태고 그런 범주를 놓고 보면 비슷한 나라 중국, 동유럽, 터키, 튀르키예, 에르도안 뭐 이런 나라들의 그게 이제 히틀러 모델이냐 아니면 히틀러 모델은 너무 나간 거고요. 뭐 따지고 보면 개발 독재 모델, 우리나라 박정희 모델이라든가 싱가포르 리쿠안유 이런 모델들로 하는 나라들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루즈벨트냐 뭐 히틀러냐는 제가 그 주제로 책을 준비하고 있어서 내년 초에 나올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이거 잘못 얘기하면 미국 못 간다며요. 더 진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시대에 네,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43 정도 나옵니다. 이제 당선됐을 때 55였거든요. 의외로 안 떨어지잖아요. 43 많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외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제로섬 사회인데 우리는 이제 딴 나라에서 뭔가 뺏어오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그걸 하는 거고 그동안은 미국이 그동안 지구의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희생을 했으니까 뺏어도 된다 이런 논리로서 하는 게 먹히는 상황이죠.
길게는 못 갈 것 같아요. 길게는 못 갈 것 같다. 자, 결국은 이게 그 현재 인구 위기 이런 걸 극복하려면 결국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죠. 질 좋은 성장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죠? 그 또 한편으로는 그 AI라는 어떤 드라이브, 기술 드라이브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연령이 많은 층에서 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성도 더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회적 자본이라. 사회적 자본이고 또 하나는 외국인의 좀 부가가치나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좀 더 결합도가 높아야 되겠고.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민주당의 우리 경제 교사로서 쭉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에게 딱 이것만 하나만 해주시면 이 나라 그래도 앞으로 전진할 것 같습니다라고 한번 대책을 얘기한다면 하나를 얘기하라면 뭘 하고 이야기하고 건의하고 싶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 거의 10여 년간 금기시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금기시되는 분야. 네. 어떤 대안도 안 나오는 교육입니다. 교육. 네. 한국이 컸던 것도 교육이면 교육은 뭐 두 가지가 있죠. 세상이 바뀐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주는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학교에서 뭘 배우냐는 건데 이 교육 개혁을 지금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이제 문드러진 거죠. 지금 학생들이 지금 올해 작년에 25만 명 언더로 태어났는데 걔네들이 지금 이 시스템에 놓으면은 한 반에 5명씩 앉아서 공부해야 되고 이것을 통으로 바꾸지 못하게 되면은 한국의 미래는 진짜 없다. 왜냐면은 앞으로의 인재는 AI 인재 한 사람이 아까 연봉 1,000억짜리가 메타에서 있다 왔다라고 하는데 1,300억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먹여 살리는 건데 그런 애들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안 하게 되면은 그 노력은 지금 오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10여 년 전에 교육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런 인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12년 후에 잘하려고 하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뭐 AI가 됐건 스템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수학, 과학 뭐 이런 교육들 더 많이 이제 해야 되고 쓸데없다기보다도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걸 해야 되는데 저는 진짜 교육 단체라든가 교육계 뭐 이런 모든들도 바뀐 상황에서 이대로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한국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잖아요. 모든 산업에 세계 최고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서 더 가려고 하면은 그런 애들을 만들기 위한 아이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 지금 유치원생들이 의대반 있다가는 저는 진짜 이해가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유치원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의대를 나와서 의사 취업할 때 되면 물론 고령자는 많고 의료수는 많은데 거의 AI가 다 대체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코스닥에서 막 5배, 6배 올린 주식 이제 제가 급한 거 다 끝나서 이제 저도 먹사니즘이 중요하니까 조금 주식 투자 해보려고 봤더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야? 보니까 뭐 바이오 이런 데서 의학 쪽에 AI를 도입해 갖고 어마어마한 혁신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와 우리 사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뛰어난 애들한테 뭐 반도체가 됐건 AI 기술자가 됐건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공허한 얘기지만 뭐 지방에 있는 특목고라든가 유명한 고등학교들 다 AI 고등학교로 만들자. 그리고 기숙사 있는 학교는 다 해서 만들자. 교육 개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비싼 애 왜 사와요? 우리가 키우면 되지.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개혁을 이게 모든 거와 관련이 되는 거죠. 이번 오늘의 주제인 저출생으로 출발해서 뭐 한 바퀴 돌았는데 저출생이 됐건 뭐 우리 아이 미래는 뛰어난 인재가 있어서 경제 성장을 이끌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디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연구를 했는데 결국 교육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에스토니아 대통령 두 사람을 만나봤는데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세계적인 경제기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계속 후진국으로 살겠구나. 디지털 국가로 점핑해야 되겠구나. 점핑은 어떻게 하느냐?
디지털 국가로 간다는 거 하나하고 교육 개혁이다. 교육 개혁은 뭘까? 하나는 컴퓨터 교육, 두 번째는 수학 교육, 수학 과학 교육. 그다음에 3가지 이상의 언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체육 교육. 저는 그걸 보면서 그거를 통해서 결국 에스토니아가 지금 세계적인 나라로 일어서는 거 보면서 역시 한국이 여기까지 교육이 여기 왔다면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교육이 개혁이 필요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의 부담을 극복할 때 대한민국이 인구 위기로부터 저성장의 위기로부터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민주당의 그 국가경제자문회 의장을 지내시고 우리 대우증권 사장님도 지내시고 국회의원 되신 우리 홍성국 의원을 모시고 성장이 질 좋은 성장이 인구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이다. 그중에 핵심적 수단을 교육 개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을 오늘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